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내년 2018년 시험을 위해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형사소송법 기초 보시면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 있습니다. 의.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진 않죠.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의를 가시면은요. 형사소송법이란 실제법인 형법의 적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서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조직, 특별 절차, 소송 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 정도 보시고 이런 게 있다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요.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있는데요. 헌법, 형사소송법, 대부분 규칙도 법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제2절에 형사소송법의 역사 되어 있는데요. 역사 보시면 이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가 있는데요. 제1절 3페이지 제1절 보시면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 있죠.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하고 적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의 원리 있습니다. 실체 진실주의가 뭐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실체 진실주의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실제 진실을 발견하자라는 거고요. 이러면 법원의 직권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적법 절차 2번. 적법 절차, 적정 절차 원리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적법 절차, 적정 절차의 원리란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 절차의 원리가 강조되는 게 당사자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적법 절차 원리는 당사자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실제 진실주의에만 입각하냐 아니면 적정 절차에만 입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를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신속한 재판의 원리 있죠. 신속한 재판의 원리.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서 두 가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하고 공개 재판 받을 권리, 그래서 공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눈도장을 찍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면요. 이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있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해서 이 부분은 막 처음부터 이 부분을 암기해야겠다.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겠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지금 보셔봤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뭘 아면 되냐? 실제 진실과 적정 절차를 적절히 조화를 한다. 그 다음에 헌법에서 기본코드로 뭐를 인정하고 있다? 공개재판 받을 권리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4페이지 4번 가세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추정이 되느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의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직권주의 있고 당사자주의 있다. 자, 소송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래서 법원이 가지고 있냐? 당사자가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래서 법원이 가지고 있으면 직권주의, 당사자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주의 하는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도 직권주의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주의만 입법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가세요. 5페이지 가시면 2번 가세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있죠. 5페이지 2번 가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첫 번째 문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적절히 혼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직권주의가 뭐냐?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직권주의하고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긴다라는 당사자주의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계속 읽어볼게요. 즉 실제 진실과 적정 절차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취지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실제 진실과 적정 절차의 조화를 통해서 형사사법정의를 취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 정도만 이런가 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5페이지에서 제3장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관한 효력,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효력이 있는데요. 사물에 관한 효력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징계사건이나 질서버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에 관한 효력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사람에 관한 효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대통령은 형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며, 그죠? 그래서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불체포 특권,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은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관련 판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은요 밑줄만 보세요. 양가를 1번 헌법 45조는 밑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 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그죠? 따라서 면책특권으로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딱 요 판례 정도 하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인데요.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마침표 다음에 따라서 있죠.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 국한되므로 이에 통상적으로 부서에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수행위까지 포함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6페이지 양글 1번 가시죠. 양글 1번 가시면요. 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에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 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딱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대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밑에 보시면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공소 기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소 기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밑줄 보세요. 검사들의 실명과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는 공소를 기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셔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3번 보시면 토지에 관한 효력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일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국적은 불문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시간에 관한 효력을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형법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는데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판례 정도 보시면 충분히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판례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소송 주체와 소송 절차 있는데요. 자, 소송 주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당사자가 있습니다. 3당사자가 있는데 소송의 주체가 있는데요.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를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 확정하는 데가 어디냐? 법원이다라는 거죠. 법원. 그 다음에 검소를 수사를 하고요.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검사,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형사소송에서의 세 주체는 뭐다?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자가 변호인이 있다라는 거죠. 변호인.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영역은요, 법원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그 다음에 변호인, 이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검사 영역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은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할권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재판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원과 관련된 시험에서 딱 한 지문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6년인가 7년 사이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재판권 관련해 딱 한 지문 나온 적이 있고요. 재판권과 관련해서 거의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권은 굉장히 빈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할권과 관련된 거는 조문하고 판례를 반드시 조문하고 판례를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 그 다음에 기피, 그 다음에 회피 제도가 있는데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제척에서요, 전심재판 또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 관여, 조사 심리에 관여한다라는 거죠. 조사 심리 관여,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피와 관련해서는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염려, 실현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현하지 못할 염려였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오늘은요, 관할권하고 제척 기피 이것만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서는요, 피고인 특정, 그죠? 피고인 특정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권한.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호인은 아마 오늘은 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페이지 가시죠. 제1절 소송 주체의가 있는데요. 소송의 주체란 법원, 검사, 피고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검사, 피고인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특히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와 그 상대방이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양 두 개를, 검사하고 피고인을 뭐라 그런다? 당사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당사자. 그죠? 네, 당사자다. 당사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을 말하여
바빠요. 소송 관계인이라 하고 법원 사무관 등 그 다음에 집행관, 법원 경위,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를 소송 관여인이라 한다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뭐 소송 관여인이 뭐가 있냐 그런 거 뭐 명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과 검사를 당사자다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절 가시죠. 법원 돼 있는데요. 법원의 의와 종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법상의 법원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경우 사법행정상으로서 사법행정상의 관점으로서의 법원, 사법행정상의 관서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며 쭉쭉 있는데요. 그냥 법원의 의의와 종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 가시면 되고요. 자, 법원의 종류에는 보통법원, 특별법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법원, 특별법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법원의 구성 중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판례를 보실 때는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있는데, 수임판사에 해당하므로, 아니면 재판장, 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거를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판례에서. 그러니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특히 수임판사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임판사가 뭐냐, 이거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이 판례를 이해하실 때는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재판장 뭐냐? 합의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부가 법원에서요.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을 때요. 관할권이 있을 때 세 가지를 통상 얘기합니다. 사물관할, 그 다음에 토지관할, 그 다음에 심급관할이 있죠. 심급관할이 있습니다. 자, 관할 있는데요. 자, 사물관할이 뭐냐? 그 사건의 경중이 있죠. 사건의 경중에 따른 재판권의 분배 관계다라는 거죠. 사건의 경중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가벼우면은요, 단독 판사와 관할이 될 거고요. 그래서 판사 한 명이서 소송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무겁다라고 하면은 3인의 합의체. 그죠? 합의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부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경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기준이 법원조직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조직법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사물관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은 뭐냐? 3인의 합의체, 즉 합의부에서요. 뭐죠? 그죠? 구성원 중에 1인이 재판장이 되는데, 통상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앉아있겠죠. 이렇게 3명이 앉아있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재판장이다라는 거죠. 재판장. 그래서 3인의 합의체로서의 합의부 법원이 있는데 합의부 법원 중 구성원 중 1인을 재판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재판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이외의 합의체 구성 법관을 합의부와 배석판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합의체 기관으로 그죠? 공판기일의 지정권,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는 긴급시 피고인의 소환 및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송지휘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뭐가 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휘권이 있고 이쪽을 이 옆에 좌배석, 우배석 있죠? 이분들을 배석판사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 결과적으로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이고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인 법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경중은 뭘로 파악을 하느냐? 법원조직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법원조직법을 볼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가에서 재판장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마침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그죠? 피고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서는 합의부원인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을 가질 뿐이고요. 그 재판과 판결에 관해서 의견 제시하고 의견 합의 보는 데에는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 사람 권한이 세고 이 사람 권한은 작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명법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보시면요. 자, 수명법관에서 합의체 법원의 구성원 중 특정 소송행위를 명령받은 자로서 압수수색, 그 다음에 결정, 명령에 필요한 사실조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을 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명법관,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증거조사 해야 됩니다. 3명의 판사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좌배석이다, 우배석이다. 그래서 좌배석에 대해서 가서 증거조사 해봐라. 명령을 하겠죠. 자, 그러면 명을 받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을 받아서 하는 법관 이다라는 거에서 이때는 이제 수명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명법관.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수탁판사죠. 자, 수명법관이라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합의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법원 안에 있고 같은 합의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명을 받아서 일정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탁판사, 자, 보세요. 수탁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어느 법원에 부탁하냐? 그러니까 같은 법원에 같은 좌배석, 우배석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를 보시면 수탁판사,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에, 그죠? 그래서 수탁판사라는 거는요, 부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식구끼리는 수명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식구다, 다른 법원이다 그러면 수탁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탁판사에서 수탁판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임판사라는 게 있는데요. 수임판사. 자, 수임판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 법원은 언제부터 이제 작동을 하냐면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법원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대해 공소장을 제출을 하잖아요. 공소장을 제출하면 그때 이제 드디어 공소장을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이 발생을 해요.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 즉 법원이 유무죄라든지 형식이든 실체 재판이든 재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를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데, 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죠.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하면 그때 소송 계속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상 법원은 이때부터 작용을 하는데, 이전에도 법원에서 일정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청구한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어디에다 청구하죠?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인데요. 이 영장 청구 단계는 수사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수사 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 공소 제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하게 법원이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수서법원 이외 판사다라는 거죠. 라를 보세요. 수임판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법원과는 독립하여, 그죠? 그러니까 수서법원이라는 얘기는 공소가 제기된 법원을 수서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을 하면 그 공소장을 제출한 법원이, 그러니까 제출당한 법원이, 받은 법원이 수서법원이 되는데, 수서법원 외다라는 얘기는 공소장을 제출받지 않는 법원을 얘기해요. 아직 공소 제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서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개의 법관
법관을 수임 판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청구에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자,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각종 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각종에서 구속영장을 특별검사가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요, 법원은 청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구속을 할지 말지 아니면 압수수색할지 말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는 법관을 수임 판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임 판사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수서법원 외다. 수서법원 외에서 소송행위를 담당하는 판사를, 개개의 법관을 수임 판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재판장이라 뭐냐? 합의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법관인데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합의부 법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그 다음에 수명 법관은요, 합의부원 중에서 재판장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탁판사는 뭐죠? 수서법원이죠. 수서법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법원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는 그러니까 공소제기 이유를 상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수임판사는 뭐다? 공소제기 전이다.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가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때 그 판사를 수임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전담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재판장도 아니고 수명법관도 아니고 수탁판사도 아니고 수임판사예요. 수임판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장전담 판사는 뭐다? 판사는 이게 수임판사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수임 판사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뭐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다, 이 경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이거 나올 때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 판사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 나중에 알아야지. 나중에 판례에서 뭔가 막 논거를 제시할 때 그때 그거 판례 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요, 8페이지에서요, 법원의 관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할 때요, 관할이라는 게 뭐냐? 그죠? 자, 관할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법원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보는만 해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그 다음에 전주지방법원, 그 다음에, 뭐죠? 대전지방법원, 서울 남부, 북부, 동부, 중앙,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해가지고 지방법원 본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지원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원이 있는데 그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 누가 과연 이 재판을 담당을 할 거냐? 그래서 여러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배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배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할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법정 관할이 있습니다. 자, 법정 관할이 뭐냐? 법정 관할이라는 얘기는 법이 정한 관할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교할 게 재정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법원이 정해서 관할을 정하는 거를 재정 관할이라고 그러고요. 자, 법이 정했다 그래서 뭐 법정 관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정 관할은 크게 세 가지로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국 관할이 있는데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국 관할이 있는데 일단은 법정 관할에서 사물 관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 관할이 뭐냐? 2번 법정 관할에서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법정 관할이란 법률을 규정해 와요.
예, 법정 관할이 뭔지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법정 관할의 개념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이 정했다. 법률이 정했다 해서 법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의미하며 법정 관할에는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 관할이 있으며 고유 관할에는 심국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고유 관할과 그 다음에 관련 사건 관할이 있는데 고유 관할에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국 관할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조문만 잘 알고 조문하고 판례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사물관할 돼 있습니다. 자, 사물관할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의 경중입니다. 가볍냐 무겁느냐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배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가벼우면요 단독판사가 관할하면 되겠죠. 단독판사가 심판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무겁다라면요 형량도 세질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독판사가 아니고 3명의 합의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체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그죠?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단독 판사 관할로 하고 어떤 것은 합의 관할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보시도록 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법원조직법 32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조직법 32조 보시면요. 합의부원의 심판권이랑 보시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1심으로 관할한다. 자, 그래서 1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돼 있죠. 3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호 보시면 법이 정했죠. 법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서 이 사건들은 단독부라는 거예요? 합의부라는 거예요? 합의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인의 재판부가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부 사건에 속하는 게 3호 보시면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강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사건의 경중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22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 형법 250조에 하면요. 살인죄 법정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형이 들어있죠. 사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살인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사물관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합의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합의부.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있는데 2년 이하 징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2년 이하,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법정에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얘기는요, 형법에 의하면 1개월 이상 1년 이하예요. 1년 이하 징역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단형의 단기가 1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기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는 포함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합의부예요, 단독부예요? 바로 단독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부냐 단독부냐 결과적으로 뭐다? 법원조직법 22조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강목의 사건은 제외한다라고 하는데요. 가나 다 있습니다. 가나다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고, 그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요 정도는 뭐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 가나다까지 가나 라 했죠. 이것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있나 보다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토지관할이 중요한데요. 토지관할부터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물관할은 결과적으로 사물관할은요 어느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소를 제기했으면 그 법원 내에서 이거를 단독부로 배당할 건지 합의부로 배당할 건지, 그러니까 공소 제기된 법원 내부에서의 배당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부의 사건을 배당할 건지 아니면 합의부에 배당을 할 건지, 즉 배당의 문제가 사물관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소를, 일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법원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느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할 거냐, 어느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만약에 적법하게 제출하면 그러면 그때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를 배당을 해주는 게 사물관할이고, 자,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제출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토지관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배 관계가 토지관할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배 관계다라는 거죠. 분배 관계다라는 건데요. 토지관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고관할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관할을 보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조입니다. 사조. 자, 그래서 사조를 보시면요. 토지관할은요. 범죄지, 그 다음에 주소, 거소, 그 다음에 현재지를 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행한 장소를 범죄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고소, 그 다음에 현재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지, 주소, 고소, 현재지, 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에만 걸리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일단은 그 법원에 관할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주소는 안양이에요. 주소는 안양이다. 자, 그 다음에 범죄는 어디서 저질렀냐? 속초에서 저질렀다. 속초 말고 대전이라고 합시다. 대전이라고 하고 현재 해가지고 현재지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양은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죠. 안양지원. 자, 그 다음에 대전은요 대전지방법원. 그래서 검사는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다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지, 주소고소, 현재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4번을 보시면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고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지와 관련해서요 판례는 뭐라 그러느냐? 물론 임의로 현재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느 장소에 있다, 피고인이 그 장소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지로 봐서 거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처음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례 하나 나왔는데요. 자, 형사소송법 4조에서 말하는 현재죄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상 판례가 뭐냐면요. 3호 주얼리오 사건 아시죠? 3호 주얼리오 사건입니다. 자, 소말리아 해적 있죠? 소말리아 해적이 있는데요. 자, 소말리아 해적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해상강도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자, 그러면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나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죠. 우리나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냐? 토지관할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는 공해상에서 했어요. 공해상에서. 그죠? 3호 주얼리오의 선적을 우리나라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적이 있는, 그러니까 3호 주얼리오호를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일 뿐이지 3호 주얼리오의 선적
목적지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말리아 해적들이요 공해상에서 사무주올리오에 들어있는 안에 승선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상강도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요. 자, 그럼 범죄지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해상이기 때문에 범죄지로는 토지 관할이 없죠. 토지 관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들 소말리아 해적의 주소, 거소 어딜까요? 소말리아겠죠. 자, 그러면 범죄지도 아니고 주소 고소도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말리아 해적을요 우리나라 청해부대원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죠? 체포를 했다. 청해부대원이 체포를 했죠. 부대원이 체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청해부대원이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네. 체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청해부대원은요 군인이 수사기관인가요? 군인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군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해부대원은요 영장체포라든지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를 했는데 뭘로 체포한 거죠? 현행범 체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이송을 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이분들을. 자, 데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요 부산 김해공항으로 왔죠. 부산 김해공항으로 왔습니다. 자, 부산 김해공항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청해부대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한 거는요, 체포해서 이송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수사기관 인도로서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부산 김해공항으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 김해공항이죠. 자, 그럼 여기 관할이 어디다? 부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을 때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로서 결국은 뭐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대에서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적법한 강제에서 부산 김해공항 즉 부산에 있는 거죠. 부산에 있는 거니까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 부산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배치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8페이지 보세요. 1번 보시면 임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도 이행한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밑에 관련 판례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관련 판례 보시면은요. 형사소송법 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의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원 지방법원 안양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본원은 어디입니까?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이죠.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자, 그러면 검사가 수원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냐 문제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의 주소지는 안양이고요. 범죄지는 대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때는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지. 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즉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본원에 관할권이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지방법원도 4조에 의해서 범죄지나 주소고소 현재지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라면 그때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토지관할이 있겠지만 만약에 수원지방법원 즉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본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9페이지 관련 사건 관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